일본이 소재 수출 규제로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한국만 콕 집어 수출 규제를 했죠. 이 갑질은 한국에게 아픕니다. 꽤 날카롭게 찔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대한민국이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승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과 일본을 따르는 친일들이 모르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부심입니다. 한일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제재 사태의 핵심을 찌르는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 이론은 홀드업이라고 하는데요.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직 경제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올리버 윌리엄스는 기업 간 거래에 있어 홀드업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쪽이 점점 더 불리해져 결국 상대방에게 인질로 붙잡힌다는 의미로 경제학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이론이며, 강자가 갑질을 할 때 이 갑질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발생시키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강자가 갑질을 하면 당연하게도 을들은 피해를 입죠. 그러면 갑질을 한 강자는 아무런 피해를 안 입을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연구라고 합니다. 올리버 윌리엄스는 홀드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조사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분이죠. 그래서 윌리엄스의 연구에 따르면 갑질을 한 강자도 나중엔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즉, 갑질은 을뿐만 아니고 갑에게도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갑질을 하지 말라는 게 홀드업 연구의 주제입니다. 이 홀드업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손들어, 꼼짝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홀드업은 강자의 갑질을 상징하는 말로 해석이 되죠. 한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두 연인의 관계에서 갑은 여자이죠. 근데 이 여자친구의 취향이 독특해도 너무 독특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형광색으로 염색하라고 우깁니다. 남자는 형광색 머리카락이 너무 싫었지만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결국 형광색으로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기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무리한 요구를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홀드업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자친구는 이토록 헌신적인 남자친구를 정말 고마워하면서 이전보다 친절하게 잘해줄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헌신적인 남자친구에게 고마워하며 잘 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구 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외에는 갈 곳이 없어졌으니까요. 문신을 새기기 전까지는 남자친구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신을 새기는 순간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종속됩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보는 이마에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기고 형광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한테 누가,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남자의 문신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 그러면서 건너뛰겠죠. 이 남자친구는 결국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솔로로 살아야 하는 압도적인 을의 위치가 되었죠. 여자친구가 어떤 갑질을 해도 남자친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하고 거의 노예인 셈이죠. 즉, 이 청년은 자기 여자친구 딱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들에 너무 많이 투자한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투자를 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라 합니다. 문제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 이외의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기 어렵게 돼 상대방에게 인질이나 볼모로 잡혀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홀드업 문제라 부르고, 올리버 윌리엄스는 이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여기까진 안타까운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 올라 남자친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여자친구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윌리엄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왜냐? 그 일이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남자친구 말고도 여자친구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여자친구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저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면 인생 망하겠구나. 쟤는 상대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근처에도 안 가며 발을 빼겠죠. 이 여자친구는 홀드업 갑질로 연애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도 시간이 흐르면서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돈을 몰래 모아서 어떻게든 문신을 지우거나 다른 문신으로 문신을 덮는 방법으로 벗어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방법을 찾게 되고 여자친구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친구가 된통당하게 되는 상황이 역으로 찾아옵니다. 노예였던 남자친구는 사라지고 소문은 온 동네방네로 퍼져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게 되죠. 결국 홀드업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압도적으로 의리였던 남자친구도 피해를 입지만 영원한 강자인 줄 알았던 여자친구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윌리엄슨에 따르면 압도적 강자의 위치에 있던 갑이 갑질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을도 갑도 모두 피해를 입고 다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은 생산 라인 자체가 대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대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남자친구와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이마에 삼성전자라고 쓴 거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압도적인 을이 되죠. 다른 납품처를 찾으려면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 홀드업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2010년에 히토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서 심각하게 부딪혔습니다.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납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었죠. 이 문제가 너무 쉽게 마무리됩니다. 갑자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소재 산업에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죠. 그런데 이 히토류라는 물질은 세계 곳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외의 지역에선 히토류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36% 정도인데 히토류 생산량으로는 2010년 당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7%로 압도적인 수치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카쿠 분쟁으로 열받은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 겁니다. 자원은 제품과 달라서 수출을 제한하는 게 상당한 무기가 됩니다. 중동 국가들의 석유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자원은 그곳에만 묻혀 있고 그곳에서만 생산되니까요. 결국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납포했던 중국 선장을 풀어주고 백기를 들게 됩니다.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게 중국한테 히토류로 당한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니라요. 그런데 지하 자원은 대체가 어렵지만 소재는 제품이어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일 분쟁에서 보여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홀드업 상황이었죠. 중국의 히토류 규제도 결국 홀드업 상황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도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홀드업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중국산 히토류를 그동안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열심히 써왔는데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갑질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오스트레일리아와 합작으로 말레이시아에 히토류 재련 공장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갑질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은 거죠.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갑질하는 걸 보고 미국도 즉시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처 다변화를 한 것이죠. 세계 각 나라들이 중국 갑질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양한 히토류 생산처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97%의 압도적인 세계 강자에서 3년이 지난 2012년은 86%, 작년에는 70%까지 하락했습니다. 제일 좋은 대안으로 언급되던 오스트레일리아는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재련을 직접 시작해서 시장 점유율 9%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문이 난 강자의 갑질에 대해 약자였던 을들이 대안을 찾은 사례입니다. 결국 중국의 히토류 비중은 더 낮아지고 무기화는 더 불가능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중국의 갑질은 히토류 말고도 다들 기억하실 사드 배치 논란도 있었습니다. 롯데가 중국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신동빈 회장이 중국에 진출한다고 시설 투자를 했었습니다. 백화점, 마트, 테마파크, 영화관, 아파트 등
시설을 쫙 깔아놨습니다. 근데 롯데가 중국에 시설을 깔아놓는 순간 압도적인 의료 위치가 되죠. 건물 다 짓고 보증금 내고 다 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도 못해요. 이마에 중국을 새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드 보복한다고 롯데에 집중적으로 갑질을 결심한 순간 바로 홀드업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롯데가 중국에서 완전히 사업을 말아먹습니다. 완전히 사업을 철수하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죠. 홀드업 갑질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이 롯데에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중국이 동북 삼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롯데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러브콜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롯데는 탈중국을 결심하고 이미 대안을 찾았습니다. 동남아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이제 롯데는 쉽게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 잘못 들어가면 홀드업 상황을 또 겪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나요?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잘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데 말이죠. 결국 강자의 갑질은 약자인 을들에게 다른 시장을 찾도록 절박함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을 찾습니다. 이 홀드업 갑질은 절대로 갑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질을 한 만큼의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재 수출 제한으로 홀드업 갑질을 시작한 일본은 어떨까요? 반도체 소재 산업 시장에서 70에서 90%를 장악한 일본이 한국에게 손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장은 일본에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불화수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해도 함부로 쓰지 못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 홀드업 상황을 일본에게 겪고 난 뒤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위험한데 일본도 소재를 가지고 무기로 삼는 나라라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이번 무역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지 탈일본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본과 무역 분쟁이 잘 마무리되어 일본 소재가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더 이상 일본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생각을 하게 되죠. 일본 소재만 믿고 쓰다가는 언제든지 무기화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아베가 멍청한 짓을 했다고 국제사회도 일본의 정상적 언론 및 학자들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언론과 친일, 식민사관에 쩌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해줬고 일본이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을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인, 정치인 등 모두가 알게 해줬습니다. 또한 소재와 과학기술의 중요성, 중소기업과의 상생관계, 국산화 중요성 등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해줬죠. 국가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소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입처 다변화, 중요 산업 국산화를 준비하고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 64%를 장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처럼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를 무기로 쓰지 않는 거죠. 이거 잘못 갑질하면 그동안 우리가 압살했던 일본, 대만 반도체 업체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꼴이거든요.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해결할 것입니다. 일본은 저 갑질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를 겁니다. 이번 일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잘 이겨내서 몸에 밴 불매운동, 일본 안가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 계기를 마련하면 일본은 중요한 산업 기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게 종속되었던 반도체 소재, 홀드업 상황을 풀어줄 중요한 계기를 잘 이용해서 탈일본과 불매운동, 한국 소재 산업의 도약을 이루어내어서 반전의 시점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부심이었습니다.